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어제 여의도 광장에서 4만여 명의 세계 각국에서 오신 귀한 인사들과 우리 시민들 그리고 전 국민, 경우에 따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 노태우라든지 김영삼, 또 이명박 대통령 옥중에 계시고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까지 실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또 김대중 대통령은 다 저 세상에 가셨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권영숙 여사 영부인 그분만 아마 건강 상태 때문에 못 나오시고 나머지 대통령은 실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가족들 중에서 대표로 나와서 성대한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침 8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은 12시까지 이루어지는 행사 중에 그 햇빛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비치고 또 연설 도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무지개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경사가 났다고 아주 좋은 조짐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한다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경사를 통해서 난제한 나라의 안팎의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그분은 16분 연설에서 큰 골격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두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했어요. 근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6분 동안에 자유라는 용어를 35번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평화라든지 세계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용어들도 다 드문드문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연설은 바로 국정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의 미래를 설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연설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한 30분 정도 기대를 했는데 16분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35번의 자유가 나왔다고 말이죠. 저는 상당히 그 여의도 광장에 앉아서 취임식을 보면서 왜 저렇게 자유를 많이 강조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에 왔다가 시민들로부터 환송의 박수를 받고 아마 저녁 열차 KTX표를 서울역에서 울산 언양역에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많은 인파들 속에 나타나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갑자기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지시면서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가 비견되는 겁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언양역에 내려서도 또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요. 그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또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요. 이제 시민들과 막걸리도 마시고 한가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김정숙 여사까지 덩달아 희색이 만면하시더라 그런 얘기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자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하고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전에 좀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만큼 치적을 세우셨는가? 우리 상식으로 봐도 얼마나 많은 산적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경제가 엄청난 인플레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가 6% 올랐어요. 서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주택이 지금 엄청난 가격이 솟아가지고 해결되지 않았어요. 희망 안 보여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안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요. 북한은 지금 핵실험 단계 미사일 잠수함 발사까지 심지어 단거리 미사일 우리 정부의 주요 건물들을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의 건물들을 격파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어요. 이거 얼마나 많은 일을 남겨놓고 떠나시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도 자유롭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음을 띠고 저런 가벼운 말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에서 더욱 윤석열 대통령의 35번이나 외친 자유의 개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이렇게 돌아봤어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만. 시카고 대학의 교수고 지금 연세가 좀 높아졌습니다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의 자유,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 그 자유가 만일 어떤 일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주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두 개를 다 잃어버린다. 평등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얼른 이해가 안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 지원을 몇 차례 받았어요. 10만 원도 받고 또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손실 때문에 300만 원도 받고 또 어느 어떤 경우는 20만 원 받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국민이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특별한 계층에게만 지원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자유라는 개념의 지원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부 세금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가 많아지고 양도세가 높아지고 그걸 가지고 선택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결국은 그 지원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간 사람은 경제적 자유는 얻었지만 그 혜택권에 못 들어간 소외계층이나 다른 계층이 있었다면 그들은 또 하나의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빵의 자유까지도.
그러니까 프리드만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 두 개를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흔히 NGO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정부의 사업을 많이 합니다. 환경단체, 뭐 의회 시민단체, 뭐 공명선거 감시단체, 또 기후협약을 준수한다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NGO 단체도 조그마한 시군에 가도 100여 개 있어요. 근데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단체 지원이 달라져 버려요.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지원이 높아지고 그의 단체들은 탈락해요. 정부 지원 사업이란 게 대부분 그렇게 성격에 따라서 좌냐 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계층이 지원을 받으면 소외된 계층은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그 개인의 자유를 떠나서도 공공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사들도 정권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면 저 정부 대변 방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영방송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자유를 박탈해버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의 자유, 그건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 거죠. 평등권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법률들 있습니다. 헌법에. 그거 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적 권리를 특히 저당권까지도. 특히 민주적 가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가치죠. 근데 그것이 제한을 받는다 이거야. 예를 들면 소득 주도형 경제라는 이름으로 시간당 얼마씩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실업자가 많아도 값싼 노동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시간당 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가격 이하를 주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기업들이 가족형 기업으로 바뀌었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서 상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박탈이죠.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이제 윤석열 정부는 훼손된 자유 개념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원래 우리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의 자유를 되돌려주겠다. 이런 의미로 많은 자유라는 개념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자유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주었던 미국의 영국 식민지 시대입니다. 18세기. 프레드릭 헤일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조지아주 리치먼드라는 의회, 뭐 처음에는 융병가고 법률가도 됐습니다마는 의회 의원이 돼가지고 영국이 미국에다가 인지세란 걸 제안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람 숫자만큼 세금 내라. 그 인두세란 말과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저항하는 방법이 달랐겠지만 그 조지아주에서는 아마 다른 주에서도 흔히 그런 데가 있으니까 민병대를 창설해서 만들자고 의회 연설하는데 많은 기득 세력들이 반대를 해요. 미친 짓이라고. 우리가 영국의 정규군을 막을 수 있냐고. 그러나 북으로부터 오는 해오리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라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병대 조직을 해야 된다고 헤일리가 강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시민이 나의 회의를 하고 의석을 떠나고 저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한다. 거기서 헤일리가 1775년 3월 26일
유명한 연설을 터뜨린 것이 그래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밖에 없으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치적으로 민병대 조직을 해서 그 지역을 지키겠다는 자유를 왜 억압하느냐.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얘기. 그 유명한 연설이죠. 마치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DC에서 평범한 시민운동 아닙니까? 루터 킹은. 근데 그는 흑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꿈은 실현된다는, 자기가 흑인도 사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평화적으로 시해서 그도 노벨상을 받았지만 괴한의 총탄에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에게는 공민권도 돌아왔고 흑인들이 선거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꿈은 이루어졌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자유의 실종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해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주주의적 가치.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맺는 것도 가치 동맹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동맹이 되는 거예요. 부사적 동맹도 있지만은. 근데 민주주의라는 이름도 수백 가지가 있어요.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김정은이가 처형을 뽑았어요. 고모부 장성택이. 국고를 중국의 혈갑으로 팔아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또 권성박 석산의 이름으로 공개 처형해서 1초에 180발 나가는 기관단총으로 갈겨버렸죠. 또 인민무력부장 했던 현영철이 연설 도중에 졸았다 해가지고 김영진이 안경 닦았다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죽여버리잖아요. 공개총살이 북한에는 공공연해요. 정치수용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주의를 왜 거부했냐? 이 사람들은 포퓰리즘으로 통치를 합니다. 계속 뭘 주어요. 그리고 노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절대 권력의 행위예요. 뇌물을 먹어버렸으니 국가가 부자들이나 세금을 걷어다 그 돈을 선택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그게 집단지성입니다. 반지성. 지성이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반지성은 몰입된 행위를 한다 이게. 마치 이번에 검수안박이 국민이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도 대통령도 승인해버리고 다수당을 가진 정당도 17번을 통과시켜버리고 또 심지어 탈당까지 해가지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런 반칙적 행위들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고 자유를 억압한 것이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분명히 상식과 합리 그리고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고 또 개인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자율 기업의 창의성 발현을 기대하고 규제를 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국정의 지표죠, 일종의. 그리고 또 국방, 특히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그러고 굴종 외교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특히 지난 5년 동안 대북 관계에서 굴종 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평양 유경 경기장에서 북한 사람 15만 명을 모아놓고 우리 대통령이 연설할 때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남측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가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말을 못합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어업선 타고 어업지도 다니는 배에서 자살하려고 그랬는지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북으로 헤엄쳐가가지고 북한에서 기관단총으로 갈겨버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자진월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 월북한 사람을 왜 죽였겠습니까? 거기서 흰깃발 들고 나왔는데. 파도에 밀려갔든지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런 자신 없는 외교를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우리 경제 여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도와줘서 북한과도 협치시대를 열겠다. 이런 연설을 한 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자유라는 개념을 35번이나 쓴 이후에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겠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국가로 돌아가겠다.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으로 정말 저분이 5년 동안에 의석을 확보하지도 못한 가운데 출발하는데 그런 시대를 열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은 아무런 일 없듯이 자유로워졌다. 나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살면 좋겠다. 이거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할 소린가. 일반 국민도 자유롭지 못한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압박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태평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배짱인지 그것이 도대체 5년이란 그 지루한 질곡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침의 자유 속에 깊은 의미가 있구나. 프레드릭 헬리가 주장했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그 절박한 상황에 참 시민의 가져야 할 정신자세를 외쳤던 것이나 루터킹이 흑인이 사람 대접받지 못할 때 인권의 가장 중요한 인종차별의 벽을 털어버리고 공민권을 찾게 하고 선거권을 찾게 해줬던 위대한 정신을 이제 검사 생활을 통해서 법의 원칙 밑에만 살았던 저분이 정치 출발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자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분이 원하는 개인의 자유가 성숙된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발현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제발 반지성적 행위를 하는 집단들도 다시 정신을 회복해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향한 젊은이들의 꿈을 향한 반칙 없는 사회를 향한 공정과 상식이 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윤 대통령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